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에 대해 최리나입니다. 9월 들어 뉴욕 증시가 사흘 연속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간밤에 지표도 전반적으로 괜찮았었는데요. 무엇보다 오늘 밤 미국의 9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고용 관련 지표, 특별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년 내 최저를 기록하면서 안정세를 띠기도 했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통화정책 회의를 하면서 금리를 넉 달째 묶으며 경기 부양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언급을 해준 것도 동력이 됐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상승폭은 또 제한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시리아 사태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은 G20 회의보다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제 미 1950을 넘은 우리 증시, 오늘 좀 쉬어갈 확률이 높을까요? 뉴욕 증시 마감부터 챙겨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지표 호조세에 힘입어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약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데다 서비스업 지수가 호조세를 보인 것 등이 증시에 힘이 됐습니다. 그러나 시리아 사태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강보합권에 맞추며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전주보다 9천 건 줄어든 32만 3천 건으로 5년 11개월 만에 최저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ADP가 집계한 미국의 지난달 민간 고용자 수는 예상외로 17만 6천 명 증가에 그치며 시장 예상치인 18만 명을 소폭 밑돌았습니다. 미국의 8월 서비스업 경기는 7년 8개월 만에 가장 좋았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인 ISM은 8월 미국의 서비스업 PMI가 7월에 56에서 58.6으로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예상치 55를 웃도는 수치로 2005년 12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한편 미국의 7월 공장 주문은 전월보다 2.4% 줄었는데 3.5% 감소를 예상했던 전망치보다는 개선됐습니다. 드라기 ECB 총재는 통화정책 회의를 마치고 현행 0.5% 초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에 1.1%에서 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시작되면서 정상 간의 양자 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특히 시리아 군사계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힘겨루기가 치열합니다. 브릭스 회원국들은 회의에 앞서 별도 모임을 갖고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G20 회의에서 점진적으로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겠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일부를 통해서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립니다. 네, 먼저 시초가 공약주부터 알아보죠. 강정훈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공약주 리뷰해보는 금요일입니다. 전일 공약 종목이었던 한진해운도 AS 부탁드리겠고요. 무엇보다 지난주 금요일 일주일 정도 흘렀는데 대림산업이 목표가 95,000원을 도달했더라고요. 축하드리겠습니다. 리뷰해 주시죠. 네,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일단 지금 경기 민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번 달에 운임 상승한 9월 운임 인상 모멘텀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 가능하고요. 특히 어제 수급적으로 보면 기관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여기 매도는 나왔습니다만 어제 조정세는 양호한 추종 패턴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계속적으로 저가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사 같은 경우에는 단기 상승이 좀 최근 건설주가 좋았는데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패턴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기회 되면 방송을 통해서 또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종목 제가 제시한 시나리오 준수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 9월 2일 추천했던 GS도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림산업은 95,000원 정도 목표가 도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갖고 계신다면 계속 보유가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패턴은 우상향 패턴으로 완전히 접어든 모습인 것 같습니다. 10만 원 이상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보유하신다면 그냥 보유하시고요. 안 그러시면 다시 한번 저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장중 조정세가 좀
적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매매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보유 전략이 기센터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재공략도 가능하고 약간 더 욕심 부려도 좋겠다. 대림산업 꼼꼼한 AS까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롯데푸드를 준비했습니다. 롯데푸드는 음식료, 빈과를 판매하는 업체고요. 롯데햄 인수와 더불어서 그룹 내 조각식품기에 올해 좀 변화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추석 시즌과 맞이해서 좀 바닥 좀 털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기적인 성장성을 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식자재 유통 확대를 통해서 기반을 다지는 좀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룹 내 식자재 유통 사업 확대를 올해부터 식품 라인업 증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단체 급식이 한 80억에서 올해는 한 200억 이상 매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빈과와 유지 부분은 3분기까지는 부진했습니다만, 이 4분기부터는 좀 완만한 회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수 점유율 확대와 이 자체 브랜드로 이 중국 분유 수출이 7월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일단 중국의 검역 기준 강화 이후에 재허가 등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내년도 후반에는 좀 중국 수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빈과 유지 위주에서 유가공, 육가공, 식자재 이런 사업을 좀 확정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음식료 회사들이 상반기식이 부진하면서 하반기에는 광고, 판촉비 이런 비용 관리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영업이익 증가세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저평가 메리트를 줄 수 있는데요. 올해 실적은 매출액 1조 5,600억, 영업이익은 770억, 순이익은 111억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8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EPS가 81,158원입니다. 현 주가 PER 8배 조금 미만 수준이고, 2년 평균 PER 12에 적용할 시에 90만원 정도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도 7월 30일 이후에 어제도 1,525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저가에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만 주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현 주가 차트도 바닥권에서 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좀 저가 매수가 가능한 그런 시점으로 롯데푸드를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3바닥 정도 찍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시초가에 들어간다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네, 오늘 시초가 대비해서 목표가는 66만원과 67만원 사이를 제시해드리겠고요. 다소 짧게 제시해드리지만 일단은 시초가 공약주 단계적으로 우리가 좀 누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밸류에이션은 90만원대 이상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특정 전략으로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손절 가격은 화면에 보여지는 대로 한 60만 원 정도 생각하시는군요. 네, 60만 원 하회에 손절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분기에 조금 실적은 좋지 못했지만 4분기 주력 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시면서 롯데푸드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강정원 부장님과 함께한 시초가 공략주 시간 이상으로 좀 마쳐야겠습니다. 부장님 주말 잘 보내세요. 종목 얘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9월 6일) 금요일 9월 첫 주 마지막 거래일 이제 막 들어가겠습니다. 전일 코스피가요 10거래 연속 이어지는 외국인의 매수세 속에 1950을 훌쩍 뛰어넘었죠. 사실상 약 한 보름만 2주 만에 저점 대비 100포인트를 당긴 셈인데 1950까지 의외로 강한 외국인의 매수를 받으며 올라오니 2000포인트가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어제 장 마감 이후 쏟아졌었습니다. 자, 이 정도쯤에서 이익 실현을 좀 할까 생각하셨던 분들이 약간의 홀딩 유혹을 느끼는 그런 구간에 도달해 있는데요. G20 정상회담도 한창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밤 나올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되겠습니다. 자, 고용 발표에 대한 경계감으로 오늘 좀 쉬어갈지 아니면 조금 더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 출발 상황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는데요. 플래닛 투자연구소의 황규섭 팀장님,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정말 시총 상위주들 대단했었고 삼성전자도 뭐 추가 상승 돋보였었는데 오늘도 1950선 중후반에서 개장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약간의 좀 조정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끝나고 나왔던 2,000선에 대한 얘기는 아직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교육 보고서를 좀 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이 된다고는 양적 완화 축소의 완화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는 하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 된다고 확신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가 되느냐가 문제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확실하게 턴을 할 것이다 이렇게는 좀 예측하기 좀 힘들고요. 오늘 현대차라든지 기존의 주도주가 좀 상승하는 폭을 좀 나타내고는 있지만 상승폭을 약간씩 좀 순환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조선주라든지 이런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폭이 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아직까지 2,000선으로 강하게 인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SK네트워크스가 오늘 블록들 얘기 나오는 모양인데요. 잠시 후에 급락하고 있는 SK네트워크스 하락 원인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1955선까지 추가 상승하면서 괜찮은 분위기로 출발을 했는데요. 일본 니케이 보기 이전에 코스닥 출발 상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전일 마감지수 마찬가지로 오늘도 0.3%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매일 상승 출발을 하고 있지만 그 상승폭은 계속해서 아쉬운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코스닥도 조금 힘을 내게 되면서 코스닥이 어떤 상승에 좀 동참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530이네요. 말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530포인트를 회복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위쪽으로 540포인트를 바짝 다가서는 부분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장기 병선이라 할 수 있는 241선 전후에서 이제 주가 지수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위쪽으로 봤을 때 540포인트, 535포인트와 540포인트 구간을 좀 빠른 시일에 뚫어줘야지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코스닥도 상승이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와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외국인 기관이 아침 쪽에서는 매수 출발하는 모습들을 보이지만 장 후반 쪽에서 매도로 전환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는 비우호적인 어떤 수급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쪽 출발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개인이 현재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억, 개인은 5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고요. 기관 쪽은 8억 정도 이제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급등량이 좀 심했던 셀트리온이 현재 1% 내외에서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3,300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0.44%, 서울반도사 0.26%, CJ55이 0.57%, SK브로드밴드가 1.19%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하락 출발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OCI 머티리얼즈가 0.14%, 네오일즈 게임즈가 0.32%, 태광이 0.4%, 메가스터디가 0.6%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이 정말 힘겹게 하지만 오늘 겨우겨우 530선에 올라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의 11거래일 연속 사자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까지도 추가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도 짚어볼 텐데 그에 앞서 우리 샘플러스 전문가들은 현대 시장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방송 함께 하시죠. 가치 투자는 오래 걸린다는 편견을 버려라. 가치를 활용한 단기 대응법 전수 시간. 이율 멘토 나눔 투자 클럽과 함께 하시죠. 네, 이율의 나눔 투자 클럽입니다. 아침에 개장 상황을 좀 보시면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저항선이었죠. 121선의 돌파가 이어지면서 지금 1950선까지 안착을 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이 배경에는 전체적으로 해외 증시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 전체적으로 G3 국가죠. 상해 증시도 상승 기조 흐름을 좀 타고 있고요.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유럽 증시도 지표의 호조로 인해서 지금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지표 호전을 보이면서 상승하고 있는 이런 주변 국가들의 안정세, 특히나 이제 아시아 증시가 좀 불안했었는데 인도 증시라든가 전체적으로 급락 후에 안정을 찾는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안정화되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저희가 이제 가치 투자를 좀 지향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대형주들의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안정되면서
전체로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전자도 최근에는 굉장히 120만 원 선의 저점을 찍은 후에 상승 기조를 나타내고 있죠. 굉장히 낙폭이 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좀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추천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추세를 타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죠. 계속 고고하는 외국인들이 계속 연일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증시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일단 흐름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121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점은 2000포인트거든요. 2000포인트는 이제 언제 도착을 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121선의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1923 부근에서 멈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대형주 장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형주들이 강한 흐름. 물론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해서 개별 종목들이 강하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개별 종목들보다는 대형주들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아침에 보시면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상승 기조로 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IT, 자동차 모두 좋은 흐름이고 대신에 전체적으로 뭐 IT 중에서도 LG전자라든가 조금 약보합을 보이는 종목들도 간간히 보이는 모습이고 최근에 조선주도 상당히 좀 뜨거웠던 모습인데 조선주 오늘은 약간 좀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상승 기조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투자하실 때 굉장히 저희 클럽에서는 가치 투자를 좀 진행하기 때문에 실적 우량주들을 많이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저희가 편입을 6만원 초반에 했습니다. 6만원 선 정도에 매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10% 정도의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추세 매매가 되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추세가 강한 종목 자동차군이 되겠고요. 그것은 그만큼 자동차 업종의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시가총액이 지금 26조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기아차의 경우 올해 예상 순이익이 거의 4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대형주군들 말씀드렸다시피 ROE가 20%가 넘는 그런 좋은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에서 추가 상승을 시도하고 있죠. 오늘도 그렇죠. 그래서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또 배경에는 지금 수급에서도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의 러브콜을 같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늦지 않은 가격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은 하반기에 운수장비 업종이 전체적으로 그렇겠습니다만 과거에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한 8만원 선을 향해서 꾸준히 순항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은 가장 지금 대표적인 주도주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쪽에 베팅하는 거에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운수장비 쪽에서 저희가 또 제가 추천드린 것 중에 삼성중공업이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경기의 영향, 특히나 이제 수주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역시 운수장비 쪽에서 주도주군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추세를 좀 흐름을 좀 봤을 때도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그런 모습이죠. 제가 4만 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돌파했죠. 그래서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기아차보다는 조금 밸류에이션이 많이 좀 올랐어요.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만 올해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할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은 주식으로 실적이 좋은 주식으로 언제든지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를 원하신다면 2월에 가치 투자에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GS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역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역시 밸류에이션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지금은 전체적으로 전차군단이 주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여타 업종들이 순환매 성격으로 반등을 시도하는 대형주 장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아쉽습니다만 중소형주들은 그 사이에 개별적인 움직임이 좀 나타날 것 같고요. 일단 대형주 상승에 뒤이어서 좀 올 수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다리는 전략, 그 흐름을 할 수 있도록 조금 기다리면서 추세를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추천드린 흐름대로 아마 하셨다면 충분히 수익을 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번 제가 추천드렸을 때도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추가적인 상승 아직까지 추세가 깨지지 않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후장에 제가 추천주 또 하나 가지고 오면서 2시에 다시 마무리 짓고 2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서울 외환시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어제 장 막판에 방향을 바꾸었던 달러원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요? 오늘은 특별히 IBK 투자증권 윤영교 연구원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후장에서 의외로 상승으로 방향을 바꾸었었는데 오늘도 개장 10분 만에 방향이 또 바뀌는 등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네요. 네, 간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고용을 중심으로 미국 지표가 대체로 선전하면서 테이퍼링 가능성이 확대돼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ADP사에서 발표한 8월 민간 부분 고용자 수는 전월 대비 17만 6천 명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시장 컨센서스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DE어 발표된 ISM 비제조업 지수가 호조를 보였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꾸준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ADP 예상치 하회가 시장에서 그다지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 발표 예정인 노동부 고용보고서 결과에 시장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00엔선을 넘어서면서 현재 100.1엔선 근처에서 달러 유로 환율은 1.312달러 내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3.9원 상승한 1098.4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1100원 선 근방에서 중공업체 내고 물량 추세가 꾸준히 이어져 1090원선을 장중 한때 하회하기도 했습니다만 장 후반에는 미국 경기 회복 기대에 따른 달러 강세가 더 힘을 얻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간밤 여기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 서울시장 종가 대비 보합권인 1100.5원선에 최종 호가됐는데요. 1100원선 아래에서는 수급과 단국 개입 가능성 등이 모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영역대로 보이고요. 국내 경제지표 개선 효과는 다소 희석되고 있는 반면 미국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달러 강세 영향으로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최근 1100원대 중반에서 내고 물량이 꾸준히 출회되고 있어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00원선을 중심으로 등락하며 어제보다 주 가격대를 소폭 높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오늘 1100, 말씀하시는 5원까지 올라간다라는 전제하에 만약에 고용지표가 미국에서 주말 좋게 나오면 확실히 1100원을 또 지지라인으로, 추가 상승을 모색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윤영교 연구원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954포인트고요. 코스닥은 다시 529선으로 내려왔습니다. 특징주 살펴드리죠. 오늘 블록들 얘기로 급락하고 있는 SK네트워크스에 앞서서 사실상 임단협의 잠정 합의를 봤다고 하죠. 현대차가 오늘 1%대 갭상승하면서 시총 상위주 가운데 눈에 띄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 장을 좀 이끌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조선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치고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지만 전차 중에서 확실히 현대차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임금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타결이 됐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제 노사 측에서 어느 정도 이제 다 좀 포기를 많이 했죠.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우려라든지, 국민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의지도 좀 보여줬죠. 무리한 협상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도 좀 보여줬기 때문에 회사의 의지가 잘 관철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역시나 회사 실적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앞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다른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동안에 손해가 봐왔던 금액이 무려 한 2조 가까이에 되는 물량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특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재개를 하면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투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잘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 추가 상승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짧게.
정고점 부분이 26만원까지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래도 지수 자체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뭐 따라 사기에는 좀 불가능한 시점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보유하신 분들의 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고스트의 작전 타임 들어보시겠는데요. 한국밸류 21의 이두구 대표님 잠시 후에 함께 해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특징주 더 살펴보죠. 아까 이제 약속드렸던 SK 네트워크스 조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수출입은행에 얼마나 되는 양의 블록딜입니까?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988만 주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988만 주 정도가 지금 나오게 됐는데 SK 넥서스 같은 경우에 뭐 현재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한 5%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할인율이 4에서 8% 정도로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주관사만 정해졌을 뿐 어디에서 가져갔다는 내용은 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낙폭을 빠르게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시초가에 한 7% 정도까지 빠졌다가 지금 5%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고 될 것 같은데 네. 어차피 SK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있고 이거 은행 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오버액 이슈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식을 보실 때 오버액 이슈가 있었던 주식이 특히나 대주주 지분이 아니라 이렇게 뭐 다른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갖고 있었던 부분들이 나갈 때는 나가고 난 이후 나갈 때 자체는 단기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충격이 끝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다시 그 가격대로 돌아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수하는 회사의 좀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대응을 하신다면 현재 뭐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죠. STX 그룹주가 오늘 일제히 강세를 띠고 있는데 STX 엔진 경영 정상화 들어간다는 소식, 그리고 강덕수 회장의 퇴진이 결국 결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특히나 이제 업계에서는 좀 얘기가 많은데요. 어쨌든 간에 셀러리맨의 신화를 이끌었던 강덕수 회장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거죠. 부사장이 이제 대표 등기이사로 좀 취임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져 있는 회사입니다. 제후조선해양과 죄송합니다. STX 조선해양과 STX 조선과 그리고 이제 STX 중공업 그리고 STX 엔진 같은 경우에 수직 계열화가 좀 이루어져 있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또 어느 정도 남게 되죠. 일단 조선 쪽에서만 나가게 되고 중공업이나 엔진 쪽에서는 또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패를 인정을 하고 하지만 이제 경영권에 대한 정상화인과 과연 이제 그 부분들이 채권단하고의 어떤 협약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경영 정상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영 정상화를 빨리 하기 위해서 과연 그동안의 강덕수 회장의 힘이 발휘가 돼야 될지 되지 말아야 될지는 업계와 채권단 사이에서 약간의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어차피 보유자들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끝나려면 멀었죠. 이제 그룹 해체 위기가 다가왔고 이제 그룹 해체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투자자 입장에서 판단하기엔 좀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닥의 세미텍부터 또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세미텍이 어제 상한가를 갔었는데 오늘 추가 상승합니다. 어떤 호재로 일단 어제 상한가까지 올라갔었는지 네. 그것부터. 일단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1차적으로는 하이닉스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실적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잘 아시겠지만 SK 공장 그 중국 공장 화재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 장비 업체들의 주가 상태가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세미텍도 마찬가지로 이 회사 그 SK 하이닉스의 협력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큰 폭의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거였다면은 뭐 상한가까지 갈 이유가 없겠죠. 근데 여기다가 최근에 그 모바일 메모리 MCP 제품이라고 여기에 대한 어떤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아픔이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회사 같은 경우 분기 매출 한 2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매출 100억 그리고 분기 매출 한 300억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회사가 어떤 좀 부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 7월달, 8월달 같은 경우 300만 개 정도 수주가 건이 있었는데, 뭐 9월달부터는 뭐 700만 건 정도 기록을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런 수주 모멘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회사가 1분기까지 적자를 기록하다가 2분기 때 그 5억 정도 흑자 전환됐는데, 얘는 월 매출 부분들,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그 추가적인 수주, 요런 소식들로 인해서 이 흑자 폭이 확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들로 인해서 세미텍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차트 좀 간단하게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된다면은, 자, 어제 상한가, 좀 진입을 하고 난 뒤에 오늘도 5.8% 상당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뭐 단기적인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차트를 좀 늘려보게 된다면은, 세미텍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0원 존에서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방 경직성을 현재 확보하고 있는 흐름이 현재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3,000원을 돌파하게 되면서 과연 추세가 강하게 올라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분수령은 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분기, 2분기 때 5억 정도 흑자 전환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흑자폭을 얼마만큼 확대시키냐에 따라서 요 3,000원을 돌파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저항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제 상한가 그리고 오늘 5% 급등하는 부분만 보고 단기적인 흐름을 볼 것이 아니라 차트 좀 늘려서 중장기적인 흐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하이비전 시스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액면 병합하고 난 이후에 오늘 그 상당히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700만 주 정도 유통 주식수가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유통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 물량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가 되게 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물량들로 인해서 조금 일시적인 급등 현상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액면 병합 효과라고 보시는 게 제가 보기 좀 맞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이비전 시스템 얘기시죠? 네, 예, 그렇죠. 하이비전 시스템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그 액면 병합하고 난 이후에 과연 이 흐름이 지속이 될 것인가가 좀 문제인데, 그렇다면은 이 급등의 흐름이 좀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의 흐름도 분명히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파트론, 디지털옵틱, 세코닉스, 업트론텍, IM 이런 여타 업체들의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이런 그 최근에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현재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면 병합 효과 마무리가 됐을 경우에 그 이후에는 이 지금의 급등세가 조금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급등은 개인들이 쫓아가시기보다는 이후에 카메라 모듈 전체적인 흐름과 그리고 이 급등세가 진정이 되고 난 이후에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가 혹시 더 있습니까? 네,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보셔야 될 부분이, 자, 종목들 한번 서치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어떤 부분을 한번 보는 게 좀 좋을까요? 지금 울트라 건설 한번 좀 볼 건데요. 최근에, 어제도 그렇죠. 어제 중소형 건설사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특히나 울트라 건설 같은 경우 어저께도 상한가에 진입을 했었는데, 오늘 쪽에서도 8% 넘는 이제 급등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울트라 건설 같은 경우에 지금 상반기 때 그 110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의 중소형 건설사들의 어떤 파산이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완화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 8월 28일 그 종합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주택 거래가, 그러니까 건축이 더 늘어난다기보다는 기존에 소화되지 않고 있는 물량들이 얼마만큼 빠르게 소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중소형 건설사들의 어떤 PF 문제가 좀 빠르게 해결이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전체적으로 어쨌든 조금 개선될 만한 신호는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기에 좀 시간차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어떤 급등 현상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하림홀딩스 좀 살펴주세요. 2분기도 네. 사실 흑자 전환했었고 최근에 신고가 흐름이 계속 나왔었는데 오늘도 5%나 급등하네요. 예, 최근에 하림의 주가도 상당히 좀 괜찮거든요. 네. 하림뿐만 아니라 마니카의 주가도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하림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항상 뭐 복날이 되게 되면은 그 육계 관련주에서 상당히 부각이 많이 됐었는데 최근 와서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가 못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 육계 유통 가격이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좀 악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림이나 지금 마니카 좀 부각이 되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그 육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1차적으로 하림홀딩스의 계열사죠. 하림의 주가가 최근에 상승세를 더 보이다 보니까 이 하림의 어떤 주가 상승세 이런 부분들을 상승세가 어떤 육계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떤 실적 반영 그리고 지문법 이익이 반영이 될 것이라는 부분들이 조금 뒤늦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하림홀딩스가 최근에 와서 좀 급등을 보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하림과 그리고 마니카의 주가가 앞으로 어느 정도 상승하냐에 따라서 하림홀딩스도 이런 급등세가 지속이 되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끝나냐 이렇게 좀 결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잠깐 금호전기와 네이버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금호전기가 자회사 리스크 때문에 급락했었는데 오늘 약간 반등을 주는 것 같아서 네이버도 어제 라인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호전기 하면은 자회사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금호전기는 시장에서 LED 관련주로 가장 좀 선호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자회사 리스크가 좀 있긴 한데 그 자회사가 어차피 하고 있는 부분이 LED 칩 쪽이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이슈에 의해서 좀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 뭐 추징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모두 없어지고 난다면은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일례로 서울반도체를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LED에 대한 실적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꾸준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그룹 리스크라든지 재무적인 내용은 서울반도체와 좀 다르긴 하지만 사업 내용을 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네이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네이버 NHN 엔터테인먼트죠. 분할 상장 이후에 상당히 좀 주가가 엇갈린 향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독과점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조금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외국계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상당히 좀 상승 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데 오히려 네이버보다는 NHN 엔터에 좀 관심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NHN 엔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약 1조 원 가까이에 되는 그 자산 가치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분할이 됐는데, 시장에서 좀 약하게 평가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사설 도박장이라고까지 불렸던, 한 게임의 보드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가 워낙에 좀 강화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NH에 대한 주가는 상당히 좀 많이 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수급적인 측면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NH 엔터 같은 경우에는 수급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코스피 200 지수에서 이제 좀 편입이 제외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외국계의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계의 매물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무게를 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 게임주가 좀 돌아서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함께 연관해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전일 수급 특징주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래소부터 보시면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화재 소식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1200억 살 때 하이닉스 1000억까지 많이 사줬고요. NH엔터를 제일 많이 팔았고 나머지 금융섹터 가운데서도 매도한 종목이 보입니다. 네이버도 역시 라인 호재성 뉴스 속에 세 번째로 많은 매수를 보였고 SK도 눈에 띕니다. 자, 이어서 기관 매매 상위주 보시죠. 전일 외국인은 5천억 넘는 아주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었는데요. 기관은 전일 1,000억대 정도 나흘 만에 팔면서 가장 많이 팔았던 것이 SK하이닉스였습니다. 기관은 하이닉스를 많이 정리했고 레버리지를 많이 산 것도 특징이었는데 어제 현대제철의 급등세를 기관이 이끌어준 모습이고요. 어제 자동차 3인방 가운데서도 모비스가 강했었는데 역시 기관 매수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LG화학, 현대건설, 기관은 경기민감 섹터의 대표주들을 좀 많이 담았네요. 분석 들어볼까요? 일단 하이닉스가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많이 좀 밀리면서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1.75% 정도로 마이너스 1.75 정도로 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상당한 매매 세선이 확실히 좀 갈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수급이라든지 단기적인 이슈에 빠르게 좀 대응하는 편이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본다면 기관이 어제 한 500만 주 정도 나온 것은 좀 과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외국인이 담은 이유를 살펴봐야 되겠죠. 외국인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게 빨리 SK하이닉스에 대한 수율이 빨리 잡히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화재가 발생을 했고 그 규모를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언론에 의지해야 되는 부분만 있지만 반도체라는 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죠. 약간의 흔들림만 있어도 약간의 먼지만 들어가도 생산을 중단해야 되는 불량품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화재가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왜 매수했냐를 살펴보면 어제 하루만 해도 반도체 스팍 디램 가격이 15%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즉 쌓여있던 재고를 비싼 값에 약간 좀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차피 화재 난 부분은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에 빠르게 정상화만 된다면 한 1개월 내에 정상화만 된다면 빠르게 좀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 하이닉스를 좀 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죠. 지금의 규제보다는 라인의 성장성에 약간 좀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 종목, 기관 매수 종목 보시면 이제 지수의 상방이라든지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아직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시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이닉스 오늘 재차 빠지는데 한 말씀 들어보고요. 조언까지 좀
부탁드려요. 네, SK 하이닉스한테 어느 정도 1% 정도 빠지고 있는데, 저는 어제 같은 경우에나 오늘 같은 경우에 이슈에, 어제 같은 그런 큰 이슈에 지금 합쳐서 한 3% 정도 빠지는 거죠. 이 정도면 충분히 좀 양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 저점이 26,000원 선 라인에 강력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나오게 되는 뉴스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27,000원 아래까지 내려온다면 충분히 매수 가능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막이 먼저 나왔네요. 고용 네. 보고서를 먼저 일단 보자고요. 네, 일단 저는 지수가 어느 정도 상당권에 좀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발표가 되죠.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되고 우리 장이 끝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홀리데이 리스크가 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이미 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한 10%에서 20% 정도 현금을 만드셨다가 월요일 이후 장을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특징주 보겠습니다. 저는 외국인 기관 상클에 매수세가 유입됐었죠. 외국인들이 산 종목 왼편에 지금 나오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제일 많이 샀지만 같은 LED 섹터 가운데 루멘스는 팔았습니다. 그 밖에 파트론에 대한 연일 매수가 다시 들어왔네요. 왼편이 지금 매수 종목입니다. KG 이니시스 다시 사기 시작했고요. 덕산 헬메탈도 다행히도 외국인들이 사서 반등이 조금 나왔을까요? 이어서 기관 매매 상위주 보시겠는데, 기관은 가장 많이 판 종목이 게임빌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인공관절 관련해서 중국 진출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코렌텍을 기관이 전방위적으로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SFA 테라세미콘 추가 하락은 기관이 시켰군요. 분석 그리고 오늘 장 조언 같이 좀 빠르게 들려주시죠. 네. 일단은 뭐 서울 반도체 다음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지만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항상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외국인과 기관 쪽에 엇갈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의 어떤 강도를 봤을 때 어느 쪽이 힘이 센지 그쪽으로 좀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CJENN 그리고 포스코 ICT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붙여서 동반적으로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장 한마디 좀 그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그 하이닉스 사태로 인해서 그 반도체 장비주가 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요 부분 좀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장비 단기보다는 장기적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그저께 화요일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간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라든지 국제엘렉트릭, 원익 IPC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단기 말고 조금 중장기적인 접근해서 조금 꾸준히 가져가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작전 타임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밸류 21 이두코 대표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전 세워주시죠. 일단 어제 상당히 좀 기대했던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었죠. 200일선에 대한 돌파가 좀 강하게 나와주면서 저항 라인들을 한 단계 한 단계 돌파하는 모습인데, 뭐 대단한 모습이죠. 그동안에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가 상승을 할 때 조금은 디커플링화되면서 소외받는 모습들도 좀 나왔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어제의 상승은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어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정고점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지수가 상승이 좀 나와주면 정말 좋은 변곡점에서의 레벨업으로도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삼전이 약간 주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8월 30일에 시리아학제를 이겨내고서 낸 고점이 137만 1,000원이었는데, 어제도 137만 1,000원을 돌파를 하면서 지수를 이끌어줬어야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지금 137만 1,000원, 8월 30일하고 어제의 가격, 고점하고 정확히 일치를 하면서 음봉망을 했는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갭 상승을 유지를 못했다는 것이 약간 의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보통 지수도 그렇고 종목들도 갭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유지를 하지 못하고 밀리면 다음날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쏟아진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는데, 오늘도 137만원 구간대를 찍고 좀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좀 밀리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뭐 오늘도 삼성전자가 그렇고 지수도 좀 상승권에서 출발하는 모습이지만, 일단 다음 주에 있을 옵션 만기일이나 뭐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를 기준으로 어떤 포지션들이 서서히 나오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 삼성전자 풀매수를 하고 난 이후에 매도하고 시리아 사태 때부터 주식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면서 지금까지도 포트 의견의 기회다라고 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그 이후에 지수가 한 3% 정도 상승한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런 것 같아요.
현재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그러니까 현재 대부분의 전문가들한테 지수 얼마까지 갈까요? 라고 질문하면 얼마까지 갈 겁니다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현재 구간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지만 현재 구간은 코스피 최대 변곡 구간에 좀 들어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술적 분석이 좀 다 맞는 거는 아닙니다만 중요한 건 불확실성에 투자를 하게 되면 패턴을 잃게 된다는 거를 좀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소극적인 매수. 그러니까 트레이닝 관점에서만 매매하는 게 좀 맞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단기 매매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뭐 어떤 주식을 담기 하기보다는 트레이딩 구간에서는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매매하시는 건 맞지 않나요? 왜냐면 불확실성이 상승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저에게 당신 뭐 그때 주식시장 축소하자라고 하고 지수가 한 3%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이야기냐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셔도 저는 지속적으로 좀 같은 의견입니다. 차라리 덜 먹었으면 덜 먹었고 단기 매수를 하면 단기 매수를 했지 중기적으로 이끌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라든지 기타 등등 몇 주 만에 풀베팅해서 7%가 수익이 나왔으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한 10% 정도 수익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수익이 그러면 일단 바닥에서 잡은 주식들은 지속적으로 이끌고 왔기 때문에 일단 수익 실현을 하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뭐 단기 매수를 진행을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막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라고 생각을 하고서 예를 들어서 조선주나 삼전 매수했다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면 갑자기 불확실성이 등장을 해서 우리 증시가 다우지수하고 뭐 같은 시간대에 시작을 하면 모르겠지만 다우지수가 뭐 하락을 한다면 우리 지수는 뭐 개파락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러면 대응할 수 있는 판단할 시간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투자 판단에 혼선이 올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 아무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은 2000포인트가 한 방에 뭐 가버리면 정말 멘붕이 올 겁니다. 대부분 이거 무슨 상황이야? 그걸 대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가상의 포트 구성을 딱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포트를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도 크게 무리 없는 구간이다. 결국에는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201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했지만 뭐 시리아 사태라든지 뭐 옵션 만기일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어느 정도 변동성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무리한 투자는 진행하지 말자. 하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트레이딩은 지속적으로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일단 투자자이기 때문에 투자자 관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사면 고점이고 내가 팔면 저점이다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변동성 구간에서는 뭐 아니면 도식의 투자 방식은 투자를 진행하시면 똑같은 패턴 반복으로 되시니까 절대 악순환 반복되는 일이 없다라는 점, 반복되면 안 된다는 점. 제가 왜 이런 조언을 계속 좀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제가 작전 타임을 거의 1년 동안 좀 진행을 해왔었는데 다음 주부터 제가 좀 샘플러스 전문가 쪽으로 좀 들어가게 됐습니다. 뭐 시청자분들도 많이 좀 찾아주시고 저도 또 여러분들께 어떤 식으로 좀 수익을 내는가 직접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함께 좀 하고 싶어서 들어가게 되는데 9월 말에 개편을 합니다. 뭐 이 시간보다는 이제 좀 매매에 좀 집중을 더 하려고 좀 빠르게 시간을 앞당겨서 다른 프로로 좀 인사를 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샘플러스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되니까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인사도 좀 나누시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 번씩 짚어보고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작전 타임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 마무리 잘 하시고요. 월요일날 좀 공개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덕호 대표님과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 얘기가 이어집니다. 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년 내 가장 적었고 ADP 민간고용 약간 부진하긴 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오늘 밤 나올 고용 보고서가 될 겁니다. 고용지표 어느 정도 나오면 시장이 좋아할까요? 일단 사실 9월 QE 축소설, 테이퍼링이 다시 좀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예요. 테이퍼링이 진행된다 그런다면 사실 실업률은 차라리 좋게 나오는 게 낫죠. 왜냐하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는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주면 오히려 테이퍼링 시장이 악재가 될 일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양적 완화를 약간 축소를 미뤄서 연말 이후로 갈 거라면 아마도 실업률이
지난번이나 아니면 지난번보다 좀 낮은 조금 높은 상태로 나오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그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개념은 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축소 시점에 대한 부분인데 시점에 있어서 지금 뭐 시리아 사태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문제되는 여러 가지들 사실들이 양적완화 축소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10년물 국채금리가 3%를 육박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거거든요.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더 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그 FOMC에서 어떻게 의원들이 받아들이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실업률이 좋든 나쁘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미국의 고용지표 얘기를 좀 해봤는데 G20에서 오바마 대통령도 양적 완화 축소를 좀 점진적으로 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무엇보다 G20 회의 얘기하는 데 있어서 시리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자기 진영을 좀 설득시키는 모습이고 러시아는 또 반대편에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G20 회의를 통해서 시리아 사태 해법이 찾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경제 얘기가 좀 빠져있는 것도 특이사항인 것 같아요. G20에서요. 네, 원래 세계 경제 전망이나 뭐 양질의 고용 창출 뭐 이런 걸로 갔어야 되는데 시리아 공습에 대해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하겠다라고 했고 또 상원에서 통과시키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얘기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근데 이번에 G20의 의장국은 러시아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공론화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문제가 있다, 화학 무기를 정말 사용했다면 우리도 공습에 가담하겠다 얘기를 하면서 안전보장 이사회로 밀어버렸기 때문에 아마도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결론을 보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G20에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G20에서 뭔가 성과물이 나오길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들어봤고요. 잠깐 유럽 얘기해보면요. 20일 통화정책회의 있었잖아요. 드라기 총재가 이제 당분간 지금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했었었는데 최근에 유럽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투자하는 측면에서는 전차가 뜰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일단 드라기 총재 발언 20일 통화정책회의 어떻게 보셨나부터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통화정책회의 하면 항상 일주일 전부터 기대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별로 기대를 안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예 방송에서 통화정책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다가오는 과정이 진행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매번 우리는 계속 지속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FOMC 회의는 중요하게 봐도 20일 통화정책회의는 별로 중요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어쨌든 시장에 부응하는 내용을 계속 내보내고 있고 아직 유로존이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만 주변부로 번져가지 못한다는 것. 특히 이탈리아가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가져가는데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이탈리아인이죠. 아마도 이탈리아를 포인트로 중심으로 보지 않겠느냐. 이탈리아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을 때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본다면 여전히 양적완화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현재 경기 완화는 유지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사티 시바라는 사람이 아시아 태평양 이머징 마켓 수석 전략가예요. 크레딧 스위스. 이 사람이 유로존이나 미국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수혜를 볼 수 있는 나라가 중국과 한국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양적완화 때 저리의 자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실제로 이번에 신흥국 위기국 올 때 통화에 절하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저평가됐기 때문에 양적완화 축소에도 별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언론에 우리나라를 또 재조명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요. 요 근래 매일같이 글로벌의 투자증권은 회사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다 우리나라를 얘기하는데 오히려 주변국 일본은 4.5%가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1%밖에 못 올라갔던 게 너무 좀 아쉬운 그런 결과지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미국과 유로존의 경기는 회복되고 거기에 수혜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에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하반기 이후 사티 시바가 얘기한 것처럼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제기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원하는 만큼 지수가 올라오셨나요? 사실 깜짝 놀란 분들도 많습니다. 지수도 지수지만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샀기 때문인데 오늘만 한 50선 정도에서 쉬어가는 건 괜찮아 보입니다만 이제 시장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어떤 분은 이제 드디어 50까지 올라오니까 2,000포인트까지 열어놓는다라는 말씀을 뒤늦게 좀 하시더라고요. 어저께 만족 못했죠. 왜 만족 못했냐면은 우리나라 시장의 터줏대감인 기관이 망가뜨려놔가지고 더 못 올라가게 하고 있어서 좀 아쉽다라고 하죠. 문제는 이 기관들의 행태가 지금 들어온 외국인이 기존의 외국인이 시장을 흔드는 그런 외국인으로 지금 판단을 하는 것일지 모르겠죠. 제가 볼 때는 전혀 다른 외국인이다. 아마도 헤지펀드의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들은 한 번에 몰아치기 작업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기관들이 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랬거든요. 헤지펀드가 주가를 끌어올렸고 낮에 고점에 헤지펀드가 빠져나가면서 기관화 장세로 지금 간신히 시장을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우리끼리 서로 뜯어가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이전 투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일이 없기를 좀 사실 바라고 있고요. 2,000포인트는 목표치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제 시작이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앞에서 어느 분이 황당하게도 2,000포인트가 오게 되면 멘붕이 올 거다 그러는데 그 멘붕이 틀림없이 올 거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손 꼽는 날 안에 올 확률을 열어두고 보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시장을 좀 대응해야 된다. 물론 이것은 판단은 투자가의 몫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보는 것은 시장 상황의 변화가 정말 이상하다. 지금 들어오는 전 세계 글로벌의 많은 그 투자자들이나 언론이나 증권사나 한국을 조명하는 경우가 없었다. 특히 위기가 닥쳐오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특히 신흥국 위기가 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에는 1차, 2차, 3차 양적화할 때 유입된 돈보다 유출된 돈이 더 많은 상태에서 안정화를 취하고 있다면 그들에게는 우리가 정말 좋은 먹이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그들과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는 매매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2,000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음을 또한 아주 긍정적으로 예고해 주셨는데 2,000포인트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 이상 간다라고도 얘기 들어봤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출발증시와이드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